오늘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제 좀 전에 2시쯤 아마 우리 국장님께서 배포를 이메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파워포인트로 간단하게 요약을 할 것인데, 저희 포럼의 임원진과 논평팀, 그 다음에 더 나아가 회원들이 이제 지난 몇 년 동안 쭉 생각해온 것을, 이제 저희가 랭킹을 매겨서 1, 2, 3, 4, 5, 6, 7, 그러니까 7대 과제, 차기 정부한테 바라는 자본시장 과제. 그래서 그 순서별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실현이 되면 한국 주식시장이 레벨업, 우리가 보통 주가의 밸류에이션이 점프하는 걸 레벨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달성될 수 있는 순서에 의해서 중요도를 저희가 랭크를 매겼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마침 저도 발표를 하겠지만 우리 상법 개정을 국회에서 가장 먼저 발의했던 이용우 전 의원도 오셨고, 한국에서 가장 투자를 개인으로서 크게 성공적으로 많이 하신 우리 주식농부 박용옥 회장님도 오셨고, 우리 저희 포럼 회원님 이창환 대표 외국증권사에서도 오시고, 그다음에 또 재미있는 게 저희가 이 디스커버리 제도, 배임 제도 얘기를 좀 할 텐데, 이 실제 임원 책임 보상 제도가 가입이 돼 있어도 그 임원이 형사처벌을 받으면 보상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는 디스커버리 제도나 이런 걸 통해서 가급적이면 민사의 방향으로 이제 기업 범죄를 다루고 이제 그래야 되는데, 외국보험회사도 임원이 와주셨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슈들이 진짜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큰 변화를 일으키는 선진국이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포럼 회원들이 생각하는 좀 거버넌스 이슈들을 좀 구체적으로 몇 가지 사례를 저희가 짚어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 7개 제언을 저희가 이제 랭킹 순서별로 된 것을 제가 간단히 하나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업무상 그룹 회장님들이나 사장님들 뵐 일들이 종종 있는데, 당당히 존경스러운 그런 분들이죠. 근데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작년 말에 어떤 회장님이신데, 이분이 삼성전자 주식을 최근에 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자마자 한 15%, 20% 빠져서 본인은 엄청 컴플레인을 하시더라고요. 왜 요즘 삼성이 이 모양이냐, 근로의식이 떨어졌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분의 회사 주가는 지난 5년 동안 45% 빠졌고 7년 동안 70% 빠졌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경영하는 회사의 주가는 10년 동안 70% 빠져서 엄청나게 주주들이 손해봤는데, 내가 투자한 돈, 물론 금액이 많을 수도 있겠습니다. 회장님이니까. 그것이 한 1, 20% 빠졌다고 엄청나게 화를 내는 거에 대해서 저는 앞에서는 어떠한 코멘트를 못했지만, 우리 시장의 가장 문제인 자본 비용에 대한 개념 이해가 없다. 자본 비용이라는 것은 내가 회사를 상장하면 우리 회사의 주인인 주주가 기대하는 수익률입니다. 한국은 한 연 10%쯤 돼요. 그러니까 최근에 밸류업을 발표한 회사들을 보면, 그러니까 한 10% 정도 수익은 나게 경영진이, 이사회들이 생각을 하고 자본 배치를 하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개념이 없고, 주주의 돈은 일단 상장하고 나면 공짜다.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문제고, 이러한 마인드가 우리나라 지배주주나 하여간 경영진 마인드에 되게 팽배하다. 이제 그런 안타까운 얘기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한국 성장은 이미 멈췄습니다. 그래서 외국 투자가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실제 외국인 지분율이 가장 높은 데가 통신주와 은행 업종이죠. 성장을 거의 못하는. 그래서 가장 큰 이유는 자본 배치,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 투자하느냐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이 없어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올바른 성장을 하겠다는 것보다는 패밀리,
지배주주가 원하는 대로 사세를 키우는데 투자가 되고, 실제 최근에 몇 년 동안 보면 제가 LG그룹 케이스를 보여드리겠지만 엄청나게 차입을 많이 해서, 아니면 비기형적인 자본 구조를 갖고 투자를 해서 경쟁력도 선택과 집중을 못해서 훼손이 되고 빚이 늘고 주가가 폭락하는 그런 양상인데, 이러한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슈는 진짜 그 저출산 문제와 맞먹는, 오히려 우리 후손들한테는 더 고통스러운 그러한 그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페이지 보여드리겠지만, MSCI가 분석한 바에 의하면 지난 10년 동안 대한민국은 우리 상장사들이 그 주가와 주당 순이익 증가율이 명목 기준으로 연 2, 3%밖에 못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실질 성장으로 보면 성장이 없습니다. 제로예요. 오히려 마이너스죠. 그래서 이제 아시아에서 가장 꼴찌고, 기업이 성장을 못하니까 일자리 창출이 안 되고, 뭐 소비 투자가 위축이 돼서 경기가 더 악순환으로 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본시장의 업그레이드, 거버넌스의 개선이 가장 정면 돌파하는 성장의 모멘텀을 살리는 그런 대책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3월 말 기준으로 MSCI 데이터를 갖고 제가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2월에 거래소 이사장이 우리 밸류업이 성공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는 반박하는 그때 논평을 냈는데, 실제 밸류업 정책 발표하고 우리나라 시장의 주가와 밸류에이션은 더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후퇴하고 있고, 뭐 퍼로 보나,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퍼로 보나 PBR로 보나 뭐 바닥권이고, 중국하고 비슷했는데 중국이 최근에 주가가 상승하면서 완전히 아시아에 이제 바닥권으로 굳혔는데, 그러니까 PBR을 본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backward looking이에요.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들은, 일반적인 기업들은 PBR 거의 안 봅니다. 왜냐하면 주가라는 건 미래 forward looking인데, 그만큼 PBR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는 건 한국, 일본 같은 데가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되게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경영을 하든 이사회에서 자본 배치를 하든 항상 모든 관점을 토탈 쉐어홀더 리턴, 그러니까 성장의 그 지표인 주가 상승과 배당 수익률의 이제 컨비네이션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해야 되는데, 성장을 못하면 주주 환원이라도 지금 많이 늘려야 되는, 성장도 못하고 주주 환원도 안 하니까 밸류에이션이 더 점점 낮아지는 그런 악순환입니다, 되게. 우리 여기 보면 뭐 미국은 미국이라고 치고, 일본, 대만을 보면 대만 같은 데는 완전히 우리랑 숫자가 틀립니다. 그래서 진짜 거버넌스 개선이 되면 PBR이 1.5배, 2배, 퍼 기준으로 지금 8배에서 뭐 한 12배, 13배, 14배 가는 거는 충분히 가능하니까, 코스피 4,500은 4,000이나 5,000은 충분히 가능한 스토리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몇 개 그룹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LG그룹은 제 생각에는 가치 파괴의 대명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주에 대한 배려가 가장 없고, 나이스 신용평가 분석에 의하면 작년에 적자 전환했어요. 3천억 그룹 전체로 순이익이. 그 다음에 불과 2021년만 해도 9조 원의 이익을 달성을 했는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빚이, 순차입금이 급격하게 늘고 있다. 30조 원, 2021년 30조 원에서 43조 원. 그러니까 빚이 이렇게 늘면 주가, 기업 가치가 올라가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 좋은 컨비네이션이 나타나는 거죠. 이익은 급격하게 안 좋아지고 적자 전환하면서 빚은 늘어나는. 그래서 이제 뭐 구광모 회장이 지금 뭐 이머전시라고 이제 하는 것 같은데, 저희는 되게 LG그룹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에요. LG전자가 발표한 밸류업, 특히 인도 상장 계획까지 발표하고 나서 저희는 D 학점에서 F 학점으로 낮췄어요. 가장 낮은. 진짜 주주에 대한 한마디의 그 생각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계 4위 지주사인 주 LG가 이 PBR이 0.36배, 시총이
10조 미만. 그러니까 지금 총 자산을 180조 원을 그룹이 갖고 있는데 시총이 10조 미만밖에 안 된 데는 주가는 한 지난 3년 동안 40% 하락했습니다. 이게 이제 뭐 대표적인 문제죠, 되게. LG전자도 뭐 주가 하락은 비슷해요. 지난 몇 년 동안 엄청나게 많이 하락을 했고 국내를 피해서 이제는 해외에 상장을 한다. 알토란 같은 인도법인을 상장을 해서 그게 우리 LG전자 주주한테 얼마나 혜택이 돌아올지는 명확하진 않고 이해상충이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미 LG전자 주가는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최근에 계속 하락 국면을 보이고 있죠. 여러 가지 문제가 다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계 2위는 SK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중복 상장의 국가대표급 선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좀 팬시한 멋있는 단어를 잘 쓰죠. 뭐 무슨 파이낸셜 스토리. 이번에는 요즘은 리밸런싱이라는 걸 하는데 리밸런싱이라는 건 너무 현금 흐름이 안 좋아지니까 빚을 갚아서 유동성을 확보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일반 주주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어요. 여기도 이제 지주사가 보면 시총이 겨우 9조 원. SK가 그 우리 그룹 전체 재계에서 2위인데 291개 계열사 333조의 총 자산을 가진 그룹의 가장 지주회사 시총이 9조 원이라는 게 미국에서 9조 원이라는 건 60억 달러인데 그냥 100위권 안에도 못 드는 그냥 조그만 스타트업도 60억 달러 시총은 많습니다. 의도적으로 경영진이 패밀리가 주가 하락을 유도하는지 지난 3년간 주가는 48% 하락을 했고 그 바로 구조상 밑에 있는 SK이노베이션은 동기간 3년 동안 주가가 60% 가까이 하락했는데 여기는 이미 밸류에이션이 낮은데도 또 자회사인 SK 엔무브를 상장해서 중복 상장이 또 되는 거죠. 주가 추가 하락이 더 예상이 된다. 그러니까 끝이 없는 기업 가치 파괴의 연속이고 이 과정에서 일반 주주에 대한 배려는 진짜 하나도 없다. 이사회가 가령 뭐를 하는지 진짜 궁금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회사의 지배주주나 이사회나 경영진 모두 우리 회사가 상장이 돼 있으면 우리 회사의 주주 관점에서 아니면 우리 회사 입장에서 자본 비용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장되면 일반 주주의 돈은 공짜다. 근데 이제 자본 비용이라는 것은 회사 입장에서 입장이고 반대편인 주주 입장에서는 요구 수익이라고 그래요. 저희 포럼에 우리 김은진 교수가 이 개념을 제일 좋아하는데 주주들이 우리 회사에 투자를 해서 주주가 됐으니까 법적인 권한이 있는 건 아니지만 요구하는 파이낸스 시오리에 나오는 required rate of return이죠. 요구 수익률. 그래서 일반적인 상장사는 한 10%쯤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평균적인 자기 자본 이익률은 5%니까 당연히 밸류에이션이 디스카운트가 될 수밖에 없죠. 가장 큰 문제는 자본 배치가 제대로 안 되고 이사회가 아무런 역할을 안 하고 개념이 없다. 이사회 중에 그것도 제일 잘 되는 데가 금융지주사고 KB금융 같은 데는 모든 이사들이 그 자본 비용, 자본 배치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지난 몇 년 동안 많이 고생을 해서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우리나라 대표 대기업들, 제조업들은 이런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그 결과 뭐 선택과 집중도 못하고 본업과 관련 없는데 현대차가 삼성동 커머셜 빌딩을 20조 원 이미 들어갔는데 추가로 몇 조 원을 더 해서 짓는 게 전기차 자율주행의 경쟁이 치열한데 그게 맞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같은 데 경영을 잘한다고도 하는데도 본업과 무관한 부동산 투자를 수십조 원씩 하는 게 맞는지 잘못된 무관한 지분 투자 배당을 안 하니까 현금 계속 쌓여서 자본 효율성이 계속 떨어지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신촌에 그 Y대학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학기에 우리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물론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투자에 관심이 많지만 학생들의 95%는 한국 투자를 한 번도 안 하고 바로 미국 시장으로 갑니다.
처음 보는 현상. 옛날에는 한국, 미국 투자를 같이 하다가 아이고 한국은 성과가 안 나네 그래서 미국으로 하는데 요즘은 그냥 한국은 터치를 하면 안 된다. 한국 기업, 한국 주식은 미국으로 그냥 점프하는. 그러니까 진짜 겁나는 진짜 그런 현상이고 그것이 무슨 워닝을 하는지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기업들도 긴장하기 시작했어요. 삼성그룹의 대표적인 관계사인 삼성 SDI 시총이 12조 원입니다. BYD나 CATL의 20분의 1이에요. 여기 시총이 3월 말, 그러니까 최근에 폭락하기 전에는 230조 원 됐는데 삼성 그 잘 나가던 삼성 SDI 시총이 이것의 5%, 20분의 1. 그러니까 최근에 그 기업들이 증자를 하고 앞으로 많이 할 것 같아요. 자금 사정들이 옛날보다 안 좋습니다. SDI는 자금이 필요해서 실제 증자의 니즈는 있었어요. 물론 PBR 0.6배에 증자하는 게 맞는지 경영진한테 그런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 있지만 증자를 안 하면 회사가 미래에 대한 R&D랑 설비 투자를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SDI는 17% 엄청난 증자를 해서 시석화를 만들어서 겨우 납입하는 돈이 1조 7천억인데 BYD는 4%밖에 증자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주주에 대한 배려를 하는 거죠. 그리고 밸류에이션이 워낙 높으니까 시총이 크니까 조금만 증자를 해도 거의 10조 원 가까운 8조 2천억의 자금을 조달을 해서 완전히 이제는 게임이 틀려져요, 되게. 그러니까 기업들도 이제는 피해자라고 자기가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BYD의 주주와 회사는 서로 윈윈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주가가 증자하고 오히려 올랐습니다. 그때 꼭 필요한 돈을 제때하고 시석화가 많지가 않으니까 삼성 SDI는 주가가 계속 하락을 했죠. 왜냐하면 시석화가 너무 크니까. 그래서 기업들도 이제는 이걸 느끼고 이게 우리가 주가 방치하고 시총이 작은 거에 대해서 옛날엔 관심이 없다가 이게 나한테 직접 고통으로 다가오네. 이제 그걸 느끼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겁나는 상황이죠. 그래서 저희가 7가지 제안을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내용인데 제 생각에는 순서가 중요하고 이것이 순서에 의해서 주가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레벨업에 미치는 임팩트가 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아마 뭐 많은 국민들이 모든 투자가들이 원하는 상법 개정은 지난번에도 되게 아쉽게 내표 차이로 부결이 됐는데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국제금융사회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한국은 투자가 보호제도가 없다. 그게 제일 필요하다. 이제 그게 상법 개정이고 상법 개정이 모든 걸 해결해 주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의 첫 단추다. 첫 단추를 우리가 이제 끼워야 되는 거고 그리고 실제 비상장사나 스타트업 같은 데도 거버넌스가 너무 안 좋아서 우리가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제대로 거버넌스를 갖추는 주주를 보호하는 상법 개정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저희가 이제 뭐 우리 이용우 전 의원이나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하겠지만 이것과 아울러서 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입과 배임죄를 완화 내지 폐지하는 그런 논의도 같이 돼야 될 것이다. 그래서 경영 활동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기업 범죄가 있거나 문제가 생기면 민사와 형사가 같이 진행이 되고 대기업 회장이나 CEO들이 가장 좀 불편해하는 게 조사받으러 들어갔다가 딴 것까지 다 털려서 나오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끼는데 선진국식으로 영미법으로 우리는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디스커버리라는 것은 증거 제출 제도 프로세스라고 그래서 이사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증거를 법원 밖에서 변호사 입회하에 이제 확보를 하고 그걸 서로 얘기를 하는 거고 민사적인 책임을 부여하는 걸 명확히 하는 그런 제도다. 그래서 선진국인 영미법의 테두리에서는 이것이 되게 활발하고 우리가 상법 개정과 함께 이것이 논의돼야 되고 이제 저희 포럼이 5월달에 큰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자사주 소각인데,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존에 들고 있는 건 당연히 소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관 변경을 통해서 향후 매입하는 분은 3개월 이내에 소각을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GSK 같은데 아까 PBR 0.3배라고 제가 그랬나요? 이 회사 자사주 25% 들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물량이죠. 그래서 자사주는 경영권 방어 수당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회사의 돈으로 회사 주식을 산 건데, 회사의 돈은 주주의 돈입니다. 주주의 돈으로 회사의 주식을 사서 특정 주주를 위해서 사용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뭐 재계가 그러죠. 기업들이 우리 경영권 방어를 어떻게 하느냐. 이제 경영권이라는 표현도 잘못됐지만, 그러니까 지배권을 방어하려면 자사주를 소각하든 주주 친화적인 노력을 해서 디스카운트를 없애면 지주사 같은데 주가가 2배, 3배씩 오를 거예요. 그래서 주가의 밸류를, 가치를 올려서 펀디멘털하게 정통의 방법으로 경영권, 지배권을 방어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외국 투자가들은 저희가 작년에 서베이를 했는데 한국의 자사주는 유명무실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소각을 안 하니까. 거래소도 실제 자사주를 샀다고 해서 시총에서 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국제금융사회는 한국의 자사주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당 소득이 되게 문제가 되죠. 지금 2천만 원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50% 과세가 되기 때문에, 하지만 안정적인 기업에 배당 투자를 하는 중장년층 같은 데는 좀 더 세후 높은 수익률을 원하고, 그다음에 지배주주도 물론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그분들 생각 입장에서는 50% 세금이 부과가 되니까 배당을 많이 늘리는 거에서 주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합리적인 대안을 찾자. 근데 뭐 좀 작은 도시 국가긴 하지만 아시아에서 우리가 경쟁하는 홍콩, 싱가포르는 배당세가 없고, 미국도 워런 버핏 같은 분이 1년 이상 보유를 하면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한다. 그래서 일반 투자가나 조금 그 투자 금액이 많은 분이든 하여간 2천만 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도 분리과세를 하고 한 15% 20%의 합리적인 세율을 부과하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는 그 자회사, 그러니까 중복 상장이 한국이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나라죠. 시장 전체를 보면 우리나라는 18%, 미국이 1%, 대만이 3%, 일본이 4%인데 우리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중복 상장이 많고, 대표적인 데가 HD 현대그룹 같은 데죠. 계속 쪼개고. 근데 아까 말씀드린 LG SK 같은 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가장 심화하는 요인입니다. 근데 미국은 거의 예외 없이 한 회사만 상장이 돼 있죠. 밑에 다 100% 자회사를 들고 있고, 일본 같은 데도 최근에 히타치 같은 데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 한국에서는 메리츠 금융이 보여줬죠. 모든 밑에 자회사 100% 지분을 인수해서 한 개 회사만 상장해서 밸류를 키우는. 그래서 자회사 상장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을 겁니다. 미국 같은 데도 스핀오프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모 회사의 주주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법제도가 갖춰줘야 되고, 모 회사의 이사회가 이제 작동을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중복 상장된 자회사 주식을 모 회사 주식한테 현물로 주는 경우, 미국에는 이렇게 대부분 합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비례적으로 배분을 해주면 모 회사의 주식은 자회사 주식을 띄어서 상장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현재는 이것이 배당 소득으로 과세되므로 우리가 예외 적용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중투표대가 한국에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이사회 선임 과정은 대단히 민주적이지 못합니다. 저도 이사회를 많이 참여를 해봤지만, 왜냐하면 지배주주가 30% 들고 있으면 모든 이사를 본인이 원하는 대로 다 선임을 할 수 있고, 일반 주주는 현실적으로 본인들을 대리해줄 독립 이사를 뽑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보면 거래소나 국민연금, 의결권 자문사들도 집중투표제를 찬성하고, 가장 해외에서 영향력이 있고 존경받고 모든 연기금이 회원인 아시아 기업 거버넌스 협회도 한국은 집중투표제가 이제 필요하다, 찬성의 의견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집중투표제가 의무화가 된다면 지배주주나 경영진이 일반 주주를 대하는 생각이 완전히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한 2달 전쯤 삼성전자가 분기실적 발표할 때 여러분들이 쓰신 기사 보고 놀랐어요. CFO가 4년 만인가 3년 만에 IR 활동을 참석해서 그게 화제가 됐다고. 삼성에도 제가 직접 얘기를 했어요. 아니, 이게 말이 되냐. 경영지원실장이라는 게 삼성에서는 되게 독특한 자리고 진짜 능력 있는 분이 하지만, 미국의 그 수천조의 시총을 가진 데들은 분기 실적을 다 CEO가 직접, 창업자가 직접 합니다. 디테일을 본인이 다 챙기고. 근데 삼성전자는 CEO도 아닌 CFO가 몇 년 만에 하는 게 큰 화제가 됐다니, 우리가 주주를 대하는 인식이,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제 자본 거래, 합병 이런 것들이 많은데, 지금은 이제 시가로 해서 주가가 많이 왜곡돼 있거나 왜곡을 시켜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이제 합병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공정 가치로 가치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공정 가치의 입증 책임을 이사회에 이제 부담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글로벌 스탠다드의 절차적인 그러한 정당성을 우리 이사회들이 갖춰야 된다. 최근에 이제 한화 에로스페이스 같은 데가 이사의 그 의사결정 과정이 과연 절차적인 정당성을 갖췄는지 그런 질문을 많이 받죠. 저희도 논평을 통해서 지적을 많이 했는데, 근데 하여간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 생각하는 게, 이 지배주주의 생각과 일반 주주의 생각이 틀리면 어떡하죠? 근데 그것이 생각이 틀리는 게 당연하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것을 조화롭게 풀어가는 게 이사회거든요. 생각이 틀리다고 그 자체가 잘못됐거나 이거는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회는 경험이 많은 분들이, 기업을 아는 분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상충의 소지가 있다면 독립위원회를 만들면 됩니다. 근데 독립위원회는 다 사회이사로 구성을 하고, 한화에로스페이스 같이 주관사인 NH증권을 초대해서 전문가 의견을 받았다는 건 약간 말이 안 되죠. 완전히 무관한 베스트 컨설팅 회사나 인베스트먼트 뱅킹을 불러서 객관적인 의견을 듣고 그걸 바탕으로 독립위원회가 판단을 하면 되죠. 그래서 하여간 절차적인 정당성을 갖춰야 되고, 우리 이사회들이 이런 점들은 빨리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밸류업 계획은 취지는 너무 좋고 가이드라인도 잘 만들었어요. 하지만 거래소의 추진력이 너무 부족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기업들도 협조적이지 않았습니다. 가령 하나그룹은 아무데도 밸류업 발표를 아직도 안 했습니다. 삼성도, 삼성화재 빼놓고는 아무데도 안 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용두사미에 지금 그쳤는데, 저는 너무 좋은 그 정책이라고 생각해서, 그 차기 정부는 모든 상장사는 반드시 밸류업 계획을 고민해서 발표하고 실천을 하라고.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 과정에 있어서 많이 배우거든요. 회사의 자본 비용에 대해서 이해하고 자본 배치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러면서 회사가 발전하는 건데, 그래서 실제 일본은 그런 거 덕분에 많이 증시가 발전을 했고, 한국 같은 데 KB금융이 대표적으로 밸류업을 많이 공부를 해서 이사회가 업그레이드 돼서 회사 경영을 이끌어가고 있다. 관련해서 저희는 이런 제안을 합니다. 선진국 글로벌 스탠다드 가는 식으로 이사의 임기는 1년, 그 다음에
전원 매년 재신임을 해야 된다. 미국은 당연히 이렇게 하고 있고 일본도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사회 의장은 사회이사에서 선임을 한다. 하나 에로스페이스 같은 데는 이사회 의장이 사내이사시죠, 여전히. 감사위원회와 보상위원회 전원 사회이사로 구성을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위원 분리선출하는 게 지금은 이제 대기업의 경우 1명인데 2명 이상으로 하는 것으로 저희가 권고를 합니다. 이제 마지막 제가 이제 그림을 보여드릴 텐데, MSCI가 성장성, 안정성, 뭐 이런 걸 기준으로 수익성을 기준으로 세계 그 퀄리티 인덱스를 발표하는데 우리나라 기업은 아무데도 없고 삼성도 끼지도 못하고 TSMC가 5등입니다. 모든 미국 회사인데 유일하게 미국 회사 아닌 데가 들어가 있는데 그만큼 기술력에 대한 인정뿐만 아니라 이렇게 높은 시총과 밸류를 받는 것은 거버넌스, 모리스 창의 그 경영 철학, 거버넌스에 대한 관심 및 그걸 강하게 요구하는 거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TSMC는 10년 전에 시총이 삼성전자의 2분의 1이었는데 지금 거의 4배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시지 마세요. TSMC는 분기 이사회를 3달마다 2박 3일 합니다. 여기 보드 멤버 10명 중에 6명이 외국분인데 3달마다 플라이인 비행기 타고 와서 일요일 날 저녁을 먹으면서 캐주얼하게 디너를 경영진거 하면서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고 거기서 이미 벌써 이사회가 개최가 되는 거예요. 비공식적인 이사회 아젠다를 경영진이 설명하고 이게 이제 기록이 안 남으니까 좀 편안하게 질문을 하죠. 그리고 일요일 날 저녁에 그렇게 만나고 월화 이사회와 산하 그 서브커미티 위원회가 열려서 그만큼 공을 들이고 승계에 대해서 모리스 창이 투명한 계획을 갖춰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TSMC 하면 기술력만 얘기하는데 그것의 근본이 된 것은 거버넌스에 대한 거버넌스 개선을 하고자 하는 강한 욕망, 그것에 대한 실천이 진짜 뒷받침이 됐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하여간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선 TSMC한테 많이 배워야 할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이용호입니다. 상법 이사충실 의무 개정이 이제 공약으로 다시 하고 새 정부 들어서면 당연히 개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남호 회장도 이야기했듯이 사실은 이건 출발점에 불과하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여러 가지 제도가 같이 개선되어 있어야 되는데, 상법 개정안을 할 때 보니까 참 감회가 새로운 게, 제가 페북을 보니까 2023년 4월 18일 날 제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한테 대정부 질문을 했던 게 며칠 전에 떴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2년 정도가 지났는데, 사실 그 법을 발의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전에 그 LG 엔솔이라든지 모자회사 동시상장 케이스가 계속 있어 왔었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궁극적인 방법은 사실은 대법원에서 판례를 변경하는 것이 방법인데, 판례 변경이 안 되는 상태면 법을 바꾸는 게 맞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게 2년 지나서 본격적으로 제도가 도입되고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졌다는 게 참 의미가 있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 한 가지 이야기가 됐던 게 배임죄입니다. 배임죄를 어떻게 다뤄야 될 건가. 이복현 원장은 배임죄를 민사적으로 좀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도 그 견해에 동의를 하면서 그동안 제도가 다른 나라는 어떨까를 좀 살펴봤습니다. 당연히 미국에는 배임죄가 없습니다. 민사적으로 처리하고 또한 징벌적 배상이나 사기죄로 굉장히 엄한 경제형을 때리고 있습니다. 근데 독일하고 일본의 경우도 우리가 대륙법 전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임죄는 형사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하는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배임죄는 민사가 우선이다. 형사는 보충성의 원리, 민사에서 다루고 아주 심각한 경우에 있어서는 민사에서 처리가 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 보완적으로 다룬다.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우리나라는
배임죄를 형사로 다루다 보니까 그 소추는 검찰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검찰에서 하다 보니까 검찰이 어떤 사람 강제 수사를 들어가서 소추를 합니다. 근데 검찰이 소추를 하지 않으면 어떤 방법이 별로 보이질 않아요. 두 번째로는 검찰이 소추하다 보니까 검찰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소추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그룹이나 대기업 그룹의 법무실에 검찰 출신이 많은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일종의 하나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근데 또한 또 배임죄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소액주주와 일반주주가 회사하고 어떤 소송을 하게 되면 원고는 일반주주고요. 회사는 피고입니다.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는데 증거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증거를 찾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형사소추로 고발하고요. 운 좋게 검찰이 수사를 하고 나면 그 수사 결과에 발견된 증거로 민사소송을 전개하는, 그렇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피해보기 안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미국이나 선진국에서 가지고 있는 제도 중에 하나가 증거 개시 절차라고 하는 디스커버리 제도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증거 개시 절차의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증거 데포지션이라고 증거 녹취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법정에서 판사가 있는 상태 속에 변론을 열어야지만 거기서 발언했던 게 증거가 됩니다. 그러나 증거 개시 제도에 의하면 녹취를 하게 되면 상대방 변호사가 직접 판사한테 승낙을 얻어서 아무 장소 나가서 녹취를 해서 녹취록을 제공하면 그 자체가 증거가 채택돼 버립니다. 그러면 재판이 아주 빨라집니다. 재판이 빨라지면 민사적인 피해 회복도 굉장히 커지고요. 그리고 특히 LG하고 SK 배터리 소송에서 그 소송이 미국에서 있었습니다. 그 소송에서 SK가 졌던 이유가 바로 증거 개시 절차에 판사가 오늘 이제 이 재판에 사용될 증거를 다 제시하세요 했는데 만약에 그 자리에서 증거를 숨기거나 제시를 안 하면 바로 패소입니다. 사실 SK가 조정을 1조 이상을 해서 했던 부분은 어떤 거였냐면 LG 쪽 직원을 스카우트했을 때 그 직원들하고 주고받았던 이메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패소했던 겁니다. 근데 이런 제도가 있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재판에 사용될 증거가 다 드러났기 때문에 빠르게 조정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작년 1월 2일 날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관들을 재판의 가중, 업무의 가중, 그 다음에 민원 처리 속도가 늦어지기 때문에 도입을 해야 된다고 했고, 우리나라 대한변협에서도 2020년부터 22년까지 국회 입법조사처하고 합동 연구반을 내서 이미 법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제도가 입법되는 게 실제로 보면 이제 이런 상법 이사 충실 의무가 되고 난 이후에도 이거에 대한 소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 빠르게 회복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두 가지 경영 판단의 원칙인데 이사 충실 의무에서 우리 아까 이남우 회장이 글로벌 스탠다드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자기한테 줬던 스탁 옵션에 대해서 무효 소송을 했을 때 델라웨어 법원의 판결 내용은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의 지배적 컨트롤러다. 그 컨트롤러가 독립된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채 스탁 옵션을 준 건 무효다. 이런 판결을 냅니다. 그러니까 독립위원회를 가질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이 소액주주에 대한 비토권입니다. MOM이라고 머저리티 오브 마이너리티, 소액주주, 그 이해관계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동의를 하면 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고요. 오늘 이남우 대표께서 7가지 제안 중에 저하고 약간 생각이 다른 부분은 저는 배당소득 분리와
저율 과세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본시장에 있는 분들께서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나라 과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재원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 부분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곳곳의 세금을 다 깎아주고 난 후에 재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는 그렇게 쉬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언으로 사실은 상속세도 세율 낮추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찬성을 하지는 않지만 상속세를 부과할 때 그 사람이 냈던 평생 종합소득세를 세액 공제해 주자는 안을 주장을 합니다. 그 배당소득세도 분리과세를 하지 않더라도 종합소득세를 놔두더라도 배당을 해서 소득세를 많이 내면 세제를 깎아줄 수 있는 이런 바로 공제제도를 제대로 정비하고 투명하게 하면서 결국에는 조세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좀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코멘트는 모회사 동시상장의 경우에 모회사 주주에게 주식을 주는 거는 다른 것도 다 괜찮은데 딱 한 가지 이남무 회장께서 발견 못했던 논점이 하나 있는데요. 모회사 주주하고 자회사 회사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가지고요. 주식을 주는 게 증여세 이슈가 발생을 합니다. 관계가 없는 사람한테 주식을 주기 때문에 이 경우에 있어가지고는 세법을 조항을 예외 조항을 두는 게 아마 필요할 겁니다. 이런 케이스로 했던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도 회사가 직접 부담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